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오늘도 한 25도 정도 되는 날씨 기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높은 온도가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진다고 하네요. 일요일에는 최고 29도를 기록한다고 하니까 뭐 정말 그냥 여름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덥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추운 날씨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부동산 임장도 다니시고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2부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좀 따뜻해요. 뭐 덥죠. 그래서 옷도 조금 이렇게 저 여름 옷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날씨가 좋은 만큼 뭐든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중동 사태에 대한 부분도 뭐 4월 말 안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유가 인상 때문에 뭐 수출하는 품목들의 상당 부분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날씨는 좋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은 또 더더욱 또 그 좋은 만큼 좀 활짝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날씨만큼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면서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다양한 고민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거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공부, 투자 이야기 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세미나 뭐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세미나에 뭐 능률성으로 따진다면 일석오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미나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시기 때문에 운동에 도움이 된다. 뭐 걷기라도 운동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조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한 내용,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엑기스 있게 알려드리고,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재개발전주에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은 아주 속 시원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일석오조에 대한 세미나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석오조 한번 확인하러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전에는 과거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눌 때 전셋값이 오르면 이 전셋값이 그 집값을 밀어 올려서 매매가도 오른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공식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 흐름에 비춰서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전해주시죠, 대표님. 자, 전세금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당연히. 자, 그걸 보면은 이런 구조 같아요. 매매 금액이라는 부분을 또 봤을 때, 이 매매 금액이 얼마짜리다라는 부분에 갭이라는 부분이 갭 투자죠.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 자금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5억의 전세를 끼고 갭으로 내가 5억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전세금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고스란히 매매 금액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누적돼 왔어요. 이제까지는 쭉 누적돼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서울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갭 투자는 불가능인 상태에서 결국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라는 갭에 의한 매매 금액의 영향력이 지금은 이제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황에. 더더군다나 이 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대출 규제라는 부분도 한몫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흐름상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의 계속해서 이제 월세로 이제 전가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전세라는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 위시로 한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는 갭 투자가 성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금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는 옛날 공식은 지금은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 매매금에 대한 부분과 전세금의 이 상관관계라는 부분은 아직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전세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세 비율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갭 3억 갖고 투자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매매금에 대한 거래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만 계속해서 올라왔었다라는 부분인데 향후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도 좀 엿볼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옛날 공식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관관계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전세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도 조금은 둔화되고 그 대체제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반드시 좀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재개발, 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뭘 재개발 투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재개발 투자할 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사업의 속도가 좀 빨라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성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개발 투자할 때 이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매겨질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따질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역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이 투자에서의 이 부분은 상당히 갭이 큽니다. 이제 그거를 우선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네.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사업 빨리 되고 안 빨리 되고의 중요성보다 훨씬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 현장 1000세대 이상짜리를 일반 분양한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렇게 세 블록을 5천, 7천 그리고 3천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표변으로 본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재개발 현장에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조합에 대한 물건을 살 경우에 이익이 얼마쯤 될지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뭐 그거를 소위 그 얼마 수치를 갖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표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평당 5천만 원, 이 33평짜리를 일반 분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16억 정도의 가치가 될 거예요. 일반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그만 빌라 하나 사도 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 이 잣대라고 따진다면 일반 분양 시세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재개발 물건의 모든 일반 분양은 이걸 넘진 않아요. 이거 이하로도 가지 않고. 자, 이래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는 평균 5천만 원의 일반 분양가가 나오더라. 자, 이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 분양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좀 밑에 있겠죠. 평당 7천이 아닌 6,500이나 6천 정도 해서 뭐 한 85%에서 80%에서 90% 정도가 일반 분양 시세보다 조합 분양 시세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예시를 이렇게 일반 분양을 드는 거예요. 조합 분양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괜찮은 지역, 평범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평당 5천에 16의 일반 분양을 받는다. 그리고 좀 괜찮은 지역, 더 괜찮은 지역, 상급지, 뭐 강남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33평라고 하면 대략 한 23억의 일반 분양을 받는다. 그리고 좀 뭐 서울에서 그렇게 시세가 높지 않은 동네라도 어쨌든 1000세대 이상 되는 재개발 현장에서 일반 분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10억 정도의 일반 분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조합 분양 금액은 우리가 요거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조합 분양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표본을 이거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 받는 금액인데 시세는 얼마가 안 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세가 높지 않은 동네 근데 그래도 1000세대는 돼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추산치는 대략 한 15억 선에 육박한다. 33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괜찮은 동네 일반 분양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평당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시세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36억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주 상급지, 뭐 반포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재건축까지 다 들여다봤을 때 상급지는 거의 뭐 70억까지 또 볼 수 있는 시세가 됩니다. 일반 분양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반 분양의 편차는 크지 않은데 일반 시세에 대한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게 지역의 차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세가 이 정도 나갈 지역에 재개발 물건 빌라를 사고자 한다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해봐야 나중에 프리미엄이 한 5억 붙는 동네일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투자 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좋은 곳을 알아보시면 어때요? 라고 아마 제가 반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요거보다 좀 좋은 동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16억의 일반 분양 받았는데 36억의 시세가 정해진다 나중에. 그러면은 20억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네. 이거보다 더 최상급지 반포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은 23억의 일반 분양을 받았는데 70억이다 라고 한다면 무려 47억 그죠? 정도의 이익이에요.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현장 중에서 시세가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정도 한 15억 되는 시세야라고 한다면은 시세 차익을 대략 한 5억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 30억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시세가 50억이 넘는다. 뭐 여기처럼 70억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투자의 이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좋지 않은 지역과 좋은 지역, 아주 최상급주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빌라를 사도 좋은 지역의 빌라를 사서의 이익이 너무 나중에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좋은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를 조금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놓고 판단했을 때 어디가 괜찮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강남이 제일 좋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그 투자를 생각하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종목에 투자해요. 좀 소액으로 재개발 쪽인데 재건축은 워낙 비싸요. 반포에 뭐 압구정에 뭐 잠실에 이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는데 이건 뭐 수십억, 50억에서 뭐 100억까지 육박하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빌라에 대한 분포, 빌라가 있는데 빌라 구성원에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되는 비율로 따졌을 때 어떤 아파트 시세로 따졌을 때 본다면 그 벨트라는 게 있어요. 벨트 뭐냐면 자, 일단은 뭐 강남이다. 그럼 강남 다 좋지. 전체적으로 강남이기 때문에 또 서초이기 때문에 잠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 좋다 이건데 결국은 재개발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서초 또 양재 뭐도 일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강남, 송파 이런 데들은 재개발 현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강남 3구 용산까지 했을 때 여기를 제외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 좋고 나쁨에 대한 우선순위를 뭐로 정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바로 한강하고 많이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이제 서울시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하고 접한 구만 본다면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를 예를 들었고 아까 얘기대로 우선적으로 용산구하고 서초구 강남 송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좀 특별한 지역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좀 파랗게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이쪽 마포구 일대 그리고 성동구 일대 그리고 광진구 일대와 더불어서 한강에 접한 구가 강서구 일대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동작 그리고 강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강에 접해 있는 구를 따진다면은 사실은 11개 구입니다. 전부 이제 25개 구잖아요. 서울시가. 근데 한강 접해 있는 건 11개 구, 한강 접해 있지 않은 건 14개 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시세가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왕이면은 조금 더 한강하고 가까운 구에 있는 아파트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듯이 예를 들어 위쪽에서도 뭐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비율로 따진다면 그래도 한강에 접해 있는 곳에 아파트 시세가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재개발 현장을 발굴을 했을 때 아까처럼
아까 이제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일반 분양 시세, 그건 제가 밑단에 이제 조합 분양 금액을 이제 가리고 얘기를 한 거지만 조합 분양이라고 인식하면 되고, 어쨌든 일반 분양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그 시세는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나더라 하는 이 지역적인 편차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하고 접해 있는 구를 갖고 따지는 게 그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곳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한번 한강 위쪽으로는 마포구, 그리고 중랑구, 그리고 광진구, 그리고 이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자 강동구, 자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일단 용산이나 강남 3구는 일단은 조금 제외시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용산에도 재개발 현장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재개발 현장에서 좀 더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보다는 개발은 언젠가 되긴 할 텐데 실투자 금액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처럼 용산은 이제 워낙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들이 많으니까 좀 가격이 실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를 제가 이제 찝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역적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분명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지금 특강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재개발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안에서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강하고 가까운 쪽을 지역 선정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재개발 현장들이 막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딘가는 사업이 좀 빨리 가속화될 수도 있는데 어딘가는 언젠간 되겠지만 언제 사업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지금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언제 빨리 될지 늦게 될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투자라는 게 그래요. 기간인덱비 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2배 올랐는데 어떤 분은 뭐 1년 만에 2배 오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10년 만에 2배 오르신 분이 있다면 그 어떤 효과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안에서 봤을 때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크게 이제 2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을 우선 구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고요. 자, 사업이 좀 어느 게 빨리 되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큰 틀에서 이런 굵직하게 서울시 안에서는 이런 사업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사업이 어느 게 빨리 되냐라고 한다면 모아타운이 사업이 훨씬 빨리 됩니다. 예. 자, 일단 신속통합계획은 도정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사업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왕이면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어떤 절차상에 좀 빠른 시간에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해서 모아타운은 사실은 원래 이제 도정법이 아닌 소규모 주택정보,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서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해서 또 자율정비용,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여기서 찔끔 사업하고 여기서 찔끔 사업하고 그러면은 좀 남개발이 우려되니까 이 사업지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한 구역 안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이게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자, 근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본다면 이 도정법에서 하는 재개발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본 계획, 그다음 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다음 사업 시의 인가부터 해서 뭐 관리 처분 등등 준공 나는 데까지 이제 사업 절차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다. 조규모 주택에 대한 주택특별법에서의 진행되는 것 중에서 여기 절차 중에서 보면요. 일단은 추진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리 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모아타운이 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 구역 지정이 설립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는 거가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업이 이제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 시의 인가를 끝으로,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의 인가 요 단계만 거치면 관리 처분이 없으니까 바로 뭐 2주 철거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이 한 7에서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신속통합계획은 빠르게 사업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이런 재개발 현장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마다 이 조합 구성 자체가 뭐 200세대, 300세대 요 정도에 그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 2000세대 뭐 이런 식이 그분들이 이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서 하나 진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나 실제 사업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모아타운이 7년에서 8년 정도로 빠르게 사업이 되니까 이왕 우리가 아직 이건 사업이 안 된다 쳤을 때 신통기획으로 사업지 될 거야 라는 사업 구역보다는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될 거야 라는 곳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모아타운 사업지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부분을 또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만 이제 엑기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모아타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사업지가 되는 데 있어서 우선 노후도가 많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요도 측면에서 노후도가 좀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노후도는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연안에 57%만 노후도가 돼도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신축분라만 가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의율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동의율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 모아타운 안에 사업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그 주민들의 이제 구성원 자체가 빌라에 사는 분도 있고 또 단독 다가구에 사는 분도 있고 상가에 사는 분도 있고 하지만 빌라에 사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 상가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내 평가도 적고요. 난 지금 월세 받고 있는데 월세를 못 받아. 라고 한다면은 나 아파트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이 분포가 많다라고 한다면 동의율에서 굉장히 조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동의하는 데 있어서 75%의 동의를 하는데 이런 단독 다가구 상가가 가득 차 있다. 빌라 분포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사업은 쉽게 될 리가 없겠죠. 자,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진입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모아타운을 많은 분들이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지로 구성되는 거라고 했는데 모으면 사업이 크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거의 2,000세대 이상은 다 돼요. 2,000에서 3,000세대. 그러면 2,000에서 3,000세대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차 진입로 자체가 골목길 따라서 아니면 일방통행길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이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업시에 인가 받을 때만큼은 완전히 맹점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로 확보를 생각해서 모아타운을 선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하든 만약에 그게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조건부로 이제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입로에 방해를 놓는 요인들이 상가라든지 업무용 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 빌딩이나 상가용 빌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진 않다. 그러면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언제는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몇 년 안에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럼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년, 20년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선 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이 좀 빠른 모아타운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 우선이다. 라는 거고 사업이 얼마만큼 빨리 될 수 있느냐 이 사업성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고려 대상이 진입로라든지 동의로라든지 노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골자의 지역과 사업성을 판단해서 투자를 내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지역을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투자에 얼마 투자, 얼마 이익, 얼마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건 또 세미나 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뭐냐면 숫자적인 계산법까지 말씀을 드려가면서 내가 얼마 투자, 얼마 이익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특강, 자, 재개발 투자에서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세미나 때 오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재개발 투자도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중에서도 빨리 갈 수 있는 이 모아타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어디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료 세미나 시간 참여하시면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4월 22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여러분의 고민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네. 그 강서구 가양동 그 가양 성지 2단지 15평인데요. 네. 여기가 매매가가 7억이고 그 전세가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네.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다른 곳은 그 광진구 자양도 그 모아타운 예정지 투룸 신축 빌라인데요. 네. 매매가는 7억 5천이고 전세는 3억인데 네. 실거주를 안 해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까지 하면서 이 아파트,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 15평형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양동 모아타운 예정지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느냐,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하나는 재건축, 또 하나는 재개발, 그죠? 네. 자, 하나는 아파트니까 입주를 해야 되고, 하나는 입주 안 해도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은 오피스텔은 7억대로 오피스텔이요. 네. 저기 하는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 한강변이에요, 둘 다. 네. 예, 그래서 하나는 가양
자양동에 있는 성지 아파트, 하나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제가 특강을 지금 했어요. 한 네. 30분 특강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우선순위라고 따졌을 때 한 게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역 우선이다.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구분을 뭐로 할 거냐면 향후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개발, 그러니까 그 조합원 분양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시세가 얼마냐, 이걸 갖고 지역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가양동에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새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 갈까를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근처에서 그래도 새 아파트다라고 하는 아파트를 예시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성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예, 성지 아파트가 한 197% 용적률이, 그러니까 200% 정도 돼요. 물론 약간의 일반 분양은 있지만 그냥 그 뭐 일반 분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건축 단지는 아니에요. 자, 근데 요 옆에 보면은 지금 강서 한강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여기 지금 2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얼마냐면은 대략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성지 아파트가 여기하고 멀지 않은데, 물론 한강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를 비교했을 때 생각하면은 그냥 20평대를 한 15억 선이다. 만약에 다 네. 지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7억이에요, 물건이. 그러면 이제 향후에 내가 20평대를 받는 데서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평형이 큰 평형이 아니잖아요. 작은 평형이에요. 그렇죠. 자, 15평짜리인데 25평짜리로 해야 되는데 면적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추가 분담 금액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똑같은 평형, 내가 24평에서 24평 가는데 건축비를 내가 낸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5억이다. 5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라고는 한다면 내가 평형을 늘려서 건축비를 부담을 한다면 6억에서 7억 정도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 네. 그러면 현재 7억 가치에서 아까 얘기대로 플러스 6억에서 7억 정도를 더 추가 분담금을 낸다. 그죠?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는 내가 이제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시세가 여기 현재 시세 14억을 가정했을 때 이게 한 15, 16억이야 라고 한다면 13석 비해서 15에서 16억이면은 먹을 게 없네. 소위 이익이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상 뜯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익이 크지 않네? 라는 부분이 일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압구정이나 반포처럼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지역으로 따진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재건축 시장에서의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동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나 6, 7억 들어가면서 나 새 아파트 받을래 하고 너도 나도 동의서를 내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외로 이런 현장들이 재건축되는 게 초기에는 불붙어서 잘 가는 듯 하지만 점점 그 주민들이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나한테 큰 이득도 없는데 그리고 나 돈 없어. 6, 7억이 어디 있어. 아무리 대출을 얻어서 뭐 추가 분담금 낸다 손 치래도 아니야 나 그 정도 낼 여력 안 돼. 이렇게 물러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재건축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이 크지 않고 사업 기간이 오래된다. 왜? 동의가 잘 안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뭐 자양동이다라고 한다면 큰일 났네. 시간이 다른 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예. 뭐 다른 분도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님을 끝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자, 자양동이다라고 가정을 한다, 자양동이다라고 한다면 20평대 기준으로 시세가 얼마 정도 차지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5억 정도 선이에요. 20평대 기준으로. 아까 가양동 같은 경우는 20평대 기준으로 15억을 제가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5억을 봤어요. 시세 차이가 많이 크죠? 네.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한강변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는 강서구고 또 가양동 자체가 예전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 중소형 평형으로 꽉 차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면서 그거를 좀 아파트 면모를 갖춰서 서울시를 조금 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개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평형이 작은 단점들이 있고 거기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시세가 높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이 차지하고 있는 뭐 2호선 라인 안쪽, 뭐 때로는 한강변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건너는 바로 잠실 아니면 삼성동이나 청담동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파트 시세가 비싸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 비싸니까 또 내 근무지는 뭐 강남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쪽이다라고 한다면 여길 피해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이쪽 그 잠실 쪽 아래쪽으로 가도 어차피 송파구니까 비싸. 강남구 어딜 가도 비싸라고 한다면 이왕 금전적으로 했을 때 내가 여기를 피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멀지 않은 곳으로 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 같은 경우 예전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쪽 광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시세가 좀 엇비슷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한강변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청담동이나 잠실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밀접되어 있고 또 뭐 교통적인 측면이라든지 학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여기 뭐 쇼핑적인 측면 그리고 한강변에 대한 뭐 공원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주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점점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한 25억 선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가양동에 얘기하는 15억 선하고는 상당히 좀 높은 갭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또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예시로 여기 그 가양동에 있는 20평대를 예시 들었을 때 조합 분양 금액 추가 분담까지 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들더라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여기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조합 분양 금액이 높을 것 같지만 이 근처에 뭐 잠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 또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되는 현장 뭐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나오는 시세가 평당 5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법을 다 굴려도 여기도 마찬가지 조합 분양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한 13억에서 14억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엇비슷하죠, 여기랑. 네. 근데 여기서는 출발점은 엇비슷했어. 근데 나중에 종착점은 확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25억으로 시세가 평가되고 여기는 15억으로 평가된다면 여기는 큰 이익이 안 생기고 여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익이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거기다가 사업 속도 측면에서 얘랑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아까 재건축이라고 했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은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동의를 빨리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되냐 뭐 신통기에는 뭐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얘기했처럼 많은
주민들, 조합원들이 야 여기에 내가 몇 평 받으면 얼마 추가 분담 내야 되고 얼마 해야 되는 게 이제 고시가 스물스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렇게 어떤 집은 평가가 낮고 어떤 집은 평가가 높고 이러지 않거든요. 거의 엇비슷하니까 그냥 그 이제 투명한 물 수조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 훤히 들여다 보여요. 재개발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이렇게 좀 진흙탕처럼 뿌예요. 잘 안 보여요. 어떤 물건은 평가 금액이 낮고 어떤 물건은 평가가 높은데 이게 얼마 평가될지도 모르겠고 분양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시세마저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재건축은 너무 투명한 어항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야 재건축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성 있어 나한테 큰 이득도 없는데 라는 것 때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점점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분위기를 또 타요. 야 여기 모아타운 하는데 지금 사업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사업의 이익이 이렇게 커서 시세가 지금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너도나도 막 도장 찍고 동의하고 막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업도 모아타운으로 된다라 하니까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그러면 사업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 자체도 재건축에 대한 의식보다도 빠를 뿐더러 사업 진행 속도도 제도상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비슷하게 뭐 가양동에 있는 뭐 7억짜리 아파트를 거주까지 하면서 매입해서 얼마의 이익 보는 거라고 여기는 거주를 안 해도 갭 투자로 전세 끼고 그냥 일단은 사놓는 개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 거주도 안 하면서 투자만 생각했을 때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의 자양동 현장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선순위라는 게 지역 그다음에 사업이 빨리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설명드렸으니까요. 또 네. 궁금하신 점 더 있으면 세미나 오셔서 직접 좀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께서 좀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내일 방송 시간 통해서 더 그 고민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강의 수준에 가까운 고민 상담을 좀 도움 드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내가 몸테크를 함께 하느냐, 입지 좋은 재개발 투자를 따로 하느냐, 재개발 투자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뭐 항상 하는 일석오조의 무료 세미나고요. 많은 분들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장에 직접 오셔서 방송에서만 보지 말고 실물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 편안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방송보다는 훨씬 아무래도 사람을 직접 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훨씬 좋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것을 공부도 시켜드리고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이 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어야 투자도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도 많을 거예요. 고민 하나하나 와서 모두 풀어내는 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가질 거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건강도 도움되시고 여러분들 머리도 맑게 시원하게 하고 가길 바라면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남 대표님 직접 만나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